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시대마다 출산과 관련한 표어가 있었죠. 60년대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모면한다. 70년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런데 말이죠. 한 세대를 보낸 지금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한 나라의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 합계 출산율이 2.1명이라고 하는데 그 절반도 안 됩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낳게 하려고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지만 효과는 생각만큼 나오질 않는데요. 국내 저출생 관련 전문가로 꼽히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는 늦둥이를 키우고 육아 현실을 겪으면서 우리 돌봄 방식의 문제점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현실에 맞는 저출산, 저출생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요? 정재훈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정재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요즘 뭐 저출생 난립니다. 국가 위기라고 하고 말이죠. 네. 아유, 근데 30년 만에, 그러니까 30년을 한 세대라고 하는데 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예전엔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해서 이제 뭐 하나만 낳자 그러는데 요즘은 하나도 안 낳죠. 네, 일단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2070년 정도면은 저희가 세상에 있을까요? 저희 이제 후손이. 네, 그러니까 지금 한 20, 30대 청년들이 노인이 되는 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지금 추계대로라면은 태어나는 아이 수가 한 이제 20만 명이 채 안 되고, 근데 돌아가시는 사람 수가 한 60만 명 가까이 되고, 그 차이가 한 40만 명 이상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때 한반도의 인구를 한 3,300만 명, 지금보다 한 2천만 명 정도 적게 잡는. 근데 이제 한 40년 뒤 이야기예요. 그게 40년이면 사실 뭐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청년들이 이제 60대 노인이 됐을 때 이야기고, 그때 되면은 그 중위 연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전 인구가 뭐 쭉 줄 섰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사람 중위 연령이 지금은 한 45세, 46세, 40대 중반인데 그때가 되면은 혹시 60 한 3세. 가운데 인구가 60대 중반이니까 사실 60이면 환갑잔치였잖아요. 거의 뭐 어르신들만 있는 세상이네요. 예, 그래서 뭐 지하철 한 10명 타면은 애 하나 정도, 나머지는 다 저기 노인, 지금 기준으로 노인들이 타는. 그 65세 이상 무료도 못 하겠는데. 하면 안 되죠, 그때 가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이제 소비 활력이 아무래도 이제 줄어들겠죠. 경제가 또 소비가 잘 돼야 또 이제 성장을 하는 건데. 일단 소비 활력이 이제 줄어들 수 있을 테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100명의 생산 가능 인구가 한 40명 정도의 그 이제 유소년 인구 더하기 65세 이상 노인 인구 해서 이제 인구를 100명이 한 40명 정도를 부양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 40년, 50년 뒤면은 100명이 100명을 부양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니까. 이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그러면 또 이제 생산 활동이 이제 저해가 될 테고, 뭐 국방의 문제, 그다음에 교육 인프라가 붕괴하고, 지금 벌써 뭐 어린이집 유치원 문 닫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대학교 이제 문 닫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의 각종 그 이제 인프라들이 붕괴하고, 또 이제 지방에 이제 빈집들이 그 지역에 생겨난다든지, 뭐 지역 인구 감소의 문제. 굉장히 그 다양한 문제들이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사실 아이 낳아서 저도 둘을 낳아서 키워봤지만 너무 힘들어요. 뭐 낳는 거는 그냥 낳는데 키우는 게 힘들고 돈도 많이 들지만 또 어렵게 또 사춘기 겪으면서 키우고 나면 얘가 직장이나 제대로 구할까, 밥벌이나 할 수 있을까,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죽을 때까지 걱정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애 낳으라는 소리도 함부로 못 하겠어요. 그렇죠. 덮어놓고 날다 보면 뭐 거짓골을 만나는데 옛날 표어인데 이게 요즘 표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딱 구도로 말씀드리면은
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이제 맞지 않아서 충족되지 않아서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은 물질적인 비용 관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분 조건은 삶의 만족도.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소득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소득 수준이 높아진 만큼 또 지출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특히 이제 그런 비용 중에서 제가 이제 압박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옛날에 비하면 아이를 기본적으로 낳고 키우는 비용은 요만한 건 지금 국가에서 다 해주고 있어요. 지원이 많아졌어요. 많아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본 비용은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쟁 사회에서 사교육 비용이나 어렸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들에 비해서 남네 집 아이들에 비해서 기죽지 않게 네. 이제 크려면은 뭐 여행도 다녀야 되고 뭐 유모차, 유아차도 조금 괜찮은 걸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눈이 높아진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쟁 이 사회 구조에서는 압박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비용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네, 뭐 집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필요 조건이 아무래도 충족이 안 되는 경제가 그렇게 성장하는데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그러면은 역으로 질문을 던져서 집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 있고 그러면은 이제 아이 결혼하고 아이 낳을 것이냐 방금 말씀하셨지만 가족 관계 같은 경우에 이제 점점 부모들의 부담이 커져요. 네. 근데 문제가 생기는데 가족의 문제에 이렇게 개입해 줄 수 있는 공적인 사회 서비스가 별로 없어요. 네. 부모가 온전히 그 스트레스를 다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엄마들은 독박육아 경력 단절. 네. 여차하면 엄마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상황들. 근데 또 엄마들이 독박육아 경력 단절하면요. 아빠들이 힘들어져요. 부양 부담. 아유, 그렇죠. 부양 부담 네네. 또 그 스트레스를 또 온전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빠들도. 그래서 부부가 뭐 합쳐가지고 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벌어도 만족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모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만족도 수준이 떨어지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붓고 있고 새로운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저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멀었나요? 왜냐하면 네. 예를 들면 우리 부모들이 애 키우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 부모들이 이 아이와의 가족관계 문제 때문에 어딘가 상담받고 뭐 이러려면요, 우리는 웬만한 그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이상은 민간 상담소에 가서 비싼 돈 주고 해야 돼요. 그렇네요. 가족 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네. 가족 지원 서비스 수준이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총생산 대비 가족복지 지출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게 평균 이하다. 그나마 아주 최하의 바닥권이었었는데 2018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조금 그래도 최하위권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좀 그러니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뭐 저출산 예산 300조 썼다, 뭐 400조 썼다 이러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편적인 주거 보장 예산. 네. 사실 이제 그 주거 지원해 주는 것은 일반적인 그 이제 보편적인 예산. 이걸 그 OECD 같은 데서도 가족 지원 예산으로 안 넣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직접 지원 예산은 우리가 막 300조다 그러면 150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직접 간접 다 합쳐도 그래도 OECD랑 비교하면 거의 형편없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여전히 부모들이 골머리를 썼도록 네. 이제 국가가 이제 책임을 좀 가족에게 미뤄왔다. 아, 좀 더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겠네요.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지원이 네, 필요하죠. 직접 갈 수 있는, 네, 네, 체감할 수 있는. 네, 네, 네. 사실 우리나라 저출산 저출생 분야에서 우리 정재인 교수님이 손꼽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실 이런 또 문제를 깊이 하시게 된 데는 또 개인적 경험도 한몫하셨다고 들었어요. 늦둥이 나와서 키우시느라고 네. 고생하셨다면서요. 아니 고생은요, 뭐 저기 제가 고생한 건 아니고서. 네. 어떠셨어요? 늦둥이 키우면서 어떤 점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셨는지요? 네, 일단 그 남성 돌봄 참여에 대해서 네. 제가 머릿속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이론적인 이야기를 뭐 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를 직접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 참여해 보니까 내가 제대로 안 했구나. 남성 돌봄 참여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다른 아빠들에 비해서 나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뭐 예를 들면 제 배우자하고 시간을 50대 50으로 이제 딱 나눴었다. 난 정말 50대 50 공평하게 참여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네. 얼마 전에 제가 깨닫고 그다음에 깨진 이제 경험인데요. 가사 돌봄 노동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그것도 못 하고 있지만 조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아빠들의 가사 돌봄 노동 참여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걸 조직하는 사람은 엄마죠. 제가 진짜 늘 느꼈던 게 애 키우면서 느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남편도 나도 하느라고 하는데 왜 그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키는 일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나도 네. 하느라고 하는데 하는 건 시킨 일을 하는데 그나마 다른 사람들은 시킨 일도 안 하고 네. 못 하고 근데 나는 하는데 심지어 내가 학교 담임 선생님도 만나는데 부엌 정리 다 하는데 근데 학교 선생님 만날 때 약속은 엄마가 잡아주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내가 식기세척기 뭐 돌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식기세척기 돌리는 약은 엄마가 주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획을 함께 하지 않으면 네. 기획 조직을 함께 하자면 사실은 아빠의 돌봄 참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쪽짜리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굳어지다 보니까 제가 못 하고 있어요. 저는 전에는요. 나는 가사 돌봄 노동을 분담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도와준다는 이야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예, 그건 맞죠. 도와준다고 네. 얘기하면 여성들이 조금. 네. 그런데 저는 지금은요. 제가 분담한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도와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해지시군요. 아니요. 제 처지가 그렇게밖에 안 된다. 이게 한국 땅에서 남자가 네. 지금 보통 이런 구도에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도와주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구조가 있구나. 예. 네. 이렇게. 독박육아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저출산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부모, 여성 부모의 엄마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면은 충분 조건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필요 조건 자체가 네. 이 이제 어떤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 경제 조건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국가가 얼마만큼 돈을 들여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로 복지국가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복지국가 전략으로서 이 한국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비용 부담 문제를 얼마나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이게 서유럽 국가와 서유럽 복지국가와 한국의 굉장히 다른 점이다. 네. 그 나라에서는 부모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는 대학까지 이제 무상으로 해주고 등록금 대주면 국가의 등록금 지원해주면 그걸로 끝인데 우리는 어느 대학을 가느냐도 중요하고 네. 어느 학교를 나왔냐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뭐 출산장려금 주고 어떤 정책 몇 개로서 대응한다고 이게 이제 저출산 저출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은 어렵다. 우리가 정말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거죠. 일단은 그래도 이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부모가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엄마의 독박육아 경력단절이 사라지고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유보 통합이나 늘봄학교 이걸 빨리 이제 확대하고 안정시키는 네. 이제 그런 이제 단기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학벌이라든지 서열로 결정되는 어떤 그런 경쟁 사회 구조가 사라질 수 있도록 어떤 이제 교육 개혁 내지는 이제 대학 입시제도 개편 그래서 글로컬 대학이라든지 지역 중심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수능이라든지 이런 이제 점수로 학교를 가는 네. 이런 어떤 입시 제도들이 변화를 하게 되고 뭐 이제 이 교육 개혁이 함께 따라주면서 이 부모들의 압박 비용을 이제 덜어주는 이제 이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네. 뭐 사실은 우리가 눈부신 산업화 그다음에 민주화를 지난 60여 년 동안 이룬 결과 중에 하나가 지금 저출산 저출생이다. 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되게 역설적인데요. 네, 우리가 네. 지금까지 이렇게 압축적 근대화, 압축적 성장, 수도권 중심 성장, 선택과 집중, 경쟁에 기초한 어떤 교육 체계.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놨는데 네. 그거의 부작용이 결국은 오늘날 저출산 저출생이다. 이렇게 네. 국가와 사회가 그리고 우리 개인이 성찰적으로 반성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경쟁 사회를 연대 사회로 이런 피로 사회를 일가정 양립 사회로 일생활 균형 사회로 바꿀 수 있을지 네. 좀 더 근본적인
어떤 이제 개혁을 이제 시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노력해야 되고 각자 개인도 노력해야 되고 네. 또 교육도 바뀌어야 됩니다만 기업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네. 이 가족 친화적 기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족 친화 기업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 자기 직원이 아이를 낳았어, 그러니까 가족을 이뤘어. 아이를 낳아서 가족을 이뤘지만 이제 가족으로 인해서 직장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직원이나 아이를 낳지 않은 직원이나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그 직원의 어떤 이제 가족 생활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가족을 구성한 직원에 대한 지원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직원이 자신의 전문성을 좀 더 이제 발전시켜 가지고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족 친화 경영을 통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노동력, 유능한 노동력을 확보를 하는 것. 이게 또 가족 친화 경영의 하나의 이제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직원의 자질 향상, 인적 자본 향상에 기초해서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이런 어떤 성장 전략이 가족 친화 경영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네. 사실은 이게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네.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경영주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상사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네. 있냐 이런 거하고 다 결부되어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원이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아이를 낳는 그 이제 아이 돌봄 시간 때문에 자기 일하는 시간을 제대로 확보를 못하는 게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회사가 어떤 책임지고 돌봄에 도움 관여를 네, 하고 네. 그래서 도움을 주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일단은 육아휴직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은 부모가 아이와 교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거 해주는 게 중요한데 육아휴직은 그런 면에서는요. 기업이 법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지 가족 친화 경영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건 법적인 의무고 네.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온 부모 직원이 어떻게 돌봄과 더불어서 직장에서의 노동 시간을 근로 시간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그게 이제 우리 법적인 용어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네. 있고 그 다음에 유연 탄력 근무가 있고. 근데 그게 기업이 무슨 자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 인적 자본으로서 직원의 노동 생산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직원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이제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출산장려금, 뭐 낳았다고 이게 주는 출산장려금 이런 것들은 적당한 선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기업이 필요로 사람은 아이를 잘 낳는 직원이 아니라 네.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하는 직원이고 그 직원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업이 근로 시간이라든지 근로 공간 이런 것들을 잘 조직해 주는 것. 네. 이것이 가족 친화 경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가족 친화적인 경영이 되면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 문제도 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육아휴직 시간이 부모에게 주는 엄마에게 1년, 아빠에게 1년 OECD 회원국 중에 최장입니다. 저희가 제일 많다고요? 육아휴직 시간 자체는 우리나라가 최고로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 육아휴직이 긴 거는요. 달리 뒤집어서 말하면은 육아휴직을 길게 하면 할수록 경력 단절의 위험성은 커진다. 그러네요. 사실 뭐 몇 년 집중해서 키우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길게 보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육아휴직은 가능하면 짧게, 네. 유연 탄력 근무는 길게. 네. 이게 어떤 이제 흐름이고, 또 그게 또 나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네. 굉장히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압박 비용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사실 그 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부담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식 하나 잘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네. 자식이 잘못되면은 이게 부모는 네. 인생 자체가 실패한 것처럼 맞습니다. 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저출산의 큰 원인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소위 말해서 기성세대 부모들이 지금 네. 이제 5, 60 넘어가고 7, 80된 부모, 특히 이제 5, 60대 넘어간 부모들이 오히려 딸들한테 결혼하지 말아라. 네. 왜 결혼하느냐. 이제 본인들이 경험한 지금 5, 60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학도 많이 나오고 시작했고요.
근데 본인들이 대학을 나왔는데 결국은 취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네. 그냥 뭐 직장생활 적당히 하다가 전업주부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아빠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5, 60대가 될 때까지 죽자고 이제 가족 부양만 하고 나중에 남는 거는 이제 없고 어떤 이제 이런 부모들의 경험이 자식들에게 이제 자녀들에게 투영이 되면서 또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또 지금 자녀들은 또 내가 애 낳아봤자 남들처럼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키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어떤 또 걱정들 내지는 이제 그런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결혼을 포기한다든지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는다든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다른 가치를 진짜 고민해보고 해보자. 지금 우리의 문제는 정책 한두 개로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예,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을 늘리고 집을 갖게 해주면요, 뭐 대출이라도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은 결혼을 할까 말까, 아이를 낳을까 말까 선택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아예 그런 고민조차를 네. 안 하는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이 주류다. 아예 결혼만 포기한 게 아니라 연애를 포기했다 이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면에서 이건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5, 6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면 앞으로 5, 60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살아갈 것인지 네. 이제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화 시대에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으쌰으쌰 했습니다. 민주화 세대들은 독재타도 하면서 으쌰으쌰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세대들에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몰입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없다는 같이 으쌰으쌰 하자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네. 저출생의 반전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나 갈 길이 굉장히 먼데 그렇다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이제 당장 뭐 생산력이라든가 네. 부족하고 사회적인 활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뭐 이민 정책을 적극 수용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또 여성의 노동력을 적극 또 끌어들이려고도 하는데 당장 좀 어떤 해법이 우리한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당장 필요한 것이 네. 이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지는 사회. 그래서 아이들이 최소한 태어나서 초등학교 뭐 졸업할 때까지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까지는 이제 부모들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그래도 오후에 4, 5시까지는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국가 책임 돌봄제 내지는 국가 교육 책임 돌봄제, 국가 책임 교육 돌봄제 해가지고 네. 사회적 이제 교육 돌봄 체계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단 낳고 나면은 좀 키우는데 걱정 크게 네. 덜 해도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우리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는요 일가정 양립을 하는 네. 그런 부모 관련 롤 모델이 없었어요. 네. 아빠들이 일하고 엄마들이 보통 전업주부하면서 그런 이제 그 모델은 있었어도 엄마 아빠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함께 일하고 함께 키우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롤 모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롤 모델이 없고 지금 부모들이 일가정 양립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결국 하나 낳고 둘은 포기하게 되고 네. 아니면 결혼했는데 아이를 안 낳고 그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 이제 미혼이 비혼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건 국가가 투자를 하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 교육 돌봄 쪽에는 국가가 투자하면은 이제 빨리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의 확립을 통해서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부모 그 롤 모델을 좀 보여주자. 부모도 일가정 양립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여주자. 네. 이거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주 노동을 받아들여야죠. 근데 이제 이주 노동을 받아들일 때도 단순히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일 때도 이 사람이 단순히 일만 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족과 함께 올 수도 있고 또 여기 와서 가족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이주 노동이 한국 사회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어떤 이제 가족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교육적인 지원, 돌봄에 있어서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한국, 대만, 일본이 다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 아시아권의 우수한 그 이제 노동력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외국인 이제 노동력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어느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직장을 가려고 할 때, 미국에 가려고 할 때, 카나다에 가려고 할 때 왜 갑니까? 그것도 경쟁이네요. 그러면 자식의 교육 환경, 우리 가족이 저희가 가지고 차별 안 받고 살 수 있을까? 네. 우리 자식이 교육 제대로 받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매력적인 나라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네. 외국인 노동자 결국 우리는 이제 당분간 뭐 4, 50년대에 인구가 3,300만 명이 된다고 예측을 하지만 사실은 4천만 명 될 수도 있고 5천만 명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또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통합되느냐에 따라 포용되느냐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외국인들이 한국은 매력적인 사회야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런 모든 사회적인 지원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갖춰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겠습니까? 네. 교수님 둘째도 늦둥이 키워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아이 자체는 행복이죠. 아이 자체는 행복인데 네. 저희가 이제 아이는 행복입니다라고 네. 이야기하기에는 그 이제 아이의 웃음을 보고 한 순간에 행복할 수 있는 이제 하루의 그 순간이 있는데 네. 그 나머지 순간들이 정말 치열한 어떤 생활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예. 이걸 왜 우리가 못 누리고 살까?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도와주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네. 우리 사회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의 저출산 관련 전문가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와 저출생 대응 방안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